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권순우 기자고요.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이조 기자 왜 안 나오는지 안 물어봤다. 못 물어봤다. 맞다. 카톡으로 한번 물어봐봐. 어떻게 해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래도 개인 정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죠. 예, 저희 두 사람의 조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사람의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도 이조 기자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으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LS전선이 미국 버지니아에 1조 원을 투자해서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해저 케이블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회사 LS 그린링크에다가 한 1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버지니아주에 2025년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 설명으로 보니까 해저 케이블을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하면은 해상 풍력에다 씁니다. 해상에다가 이제 풍력 발전기 대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전력을 땡겨가지고 육지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해저 케이블을 쓰게 되는데, 미국의 해상 풍력 발전이 대부분 동부 해안을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풍력 발전이 생기면은 여기서 해저 케이블을 만들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인공지능이 확대되고 반도체 전기차 공장이 건설되고 노후 전력망 교체 등으로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해저 케이블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멋있다. 10년간 연평균 30%. 연평균 30%요? 야, 이게 배터리 산업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올해 한 20-30% 성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10년간 30% 성장을 좀 보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하다, 진짜. 근데 그게 이것도 참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게, 케이블 시장은, 전력 그리드 시장은 어느 정도는 좀 구축이 돼 있으니까 유지보수 정도 수요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수요가 겹친 건데,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뀌면서 생겨나는 신규 그리드 수요가 있는 거고, 이게 해상 풍력이 예전에 없었으니까 해저 케이블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수요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는 이전에 없었던 수요잖아요. 아예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거의 한국 정도 전기를 쓰는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커진다 그러니까 요런 게 필요해져서, 그러면 이전에는 수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해저 케이블 공장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으면 없었을까요? 공장이 없었을까요? 한 개. 한 개 있었어요? 유럽 업체 한 곳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LS 전선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LS 전선, 그러니까 여기도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동네인데, 제가 이제 해상풍력 하는 분 취재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LS 전선 가가지고 저희 나중에 해상풍력 할 건데 나중에 여기서 해저 케이블 살 수 있나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데요. 사업 얼마나 진행됐어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다 대놓으세요. 장사를 그렇게 해도 되나요? 워낙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당신 거 말고도 주문 많어. 그냥 줄 서. 완전 갑이네. 번호표 지금 안 드려. 번호표 뽑으려면은 인허가 좀 돼가지고 정말 해상풍력 될 때쯤 와. 그럼 그때 번호표 줄게. 이런 거였는데 이게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1조 원 들여가지고 공장을 크게 짓는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게 좀 잘 갈 수 있는 수요인 것 같아서, LS 전선은 좀 얘기하는데 비상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S 전선은 버지니아 주정부로부터 4,8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부에서도 9,900만 달러 IRA 지원을 포함해서 총 한 2천억 정도 규모의 지원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이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도 이게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사실 이 얘기에 긍정적인 얘기만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거 어떤 얘기 드리려고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녹색 전환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고통을 좀 견디면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류의 업이 지금 되게 잘 돼 있다라는 거를 좀
댓글장에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전력기기 얘기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나?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잘 없죠. 맨날 미국에서 뭐 해가지고 지금 이거 이렇게 됐다. 네. 뭐 미국에서 뭐 데이터 센터 만든다. 뭐 미국에서 태양광 깐다. 미국에서 해상 풍력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미국의 전력기기를 팔자, 해저 케이블을 팔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는 왜 안 하나? 그러게 울산에도 보면은 해상풍력 하고 있고 제주도도 이야기가 있고 여러 군데서 그린 에너지 이야기는 많은데 아니죠. 별로 없죠. 별로 없나요? 네. 이게 제가 말한 게 단가요, 설마? 신안 앞바다 같이 넓긴 한데 네.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진행 상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정부에서도 네. 요새 뭐 재생에너지 관련한 얘기하는 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뉴스를 뭘 하나 전해드리려고 그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네. 옥시덴탈이죠. 옥시덴탈한테 그 탄소 배출권을 사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원 규모로 탄소 배출을 사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그쵸.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네. 탄소 배출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밝힌 게 2020년 이후에 탄소 배출량이 한 30% 정도 증가했다. 자기들 원래 이렇게 줄인다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는 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만들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5년간 48%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넘어서 마이너스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오, 네. 구글 같은 경우도 2030년으로 한다 그랬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줄이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줄이내 거 사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배출은 많이 안 하는데 많이 줄였다. 그러면 그거를 사는 게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시덴탈이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것도 어쨌든 투자를 해가지고 줄인 거니까 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 순간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옥시덴탈이 무슨 탄소를 줄여? 그렇죠. 정유회사인데. 정유가스 회사인데 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옥시덴탈이 탄소 포집을 해가지고 묻는 이른바 CCS 기술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CCS 사업을 좀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옥시덴탈이 탄소 포집을 해서 묻는 비즈니스를 할 때 여기에 돈을 그러니까 옥시덴탈이 대기 중에 탄소를 제거해 지하에 저장하는 비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내겠다. 네. 그러니까 일은 옥시덴탈이 하는 건데 잘하니까 가스 회사가 원래 그런 것도 원래 하던 회사고. 네네.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는 돈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줌으로써 어쨌든 두 회사를 합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네. 쪽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냥 남들 하는 거에서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우리 내수 시장이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있어줘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나가서 장사를 하기가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뉴스보다 좀 재밌었던 거는 옥시덴탈이 네. 그 DAC라는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DAC가 뭐냐면 다이렉트 에어 캡처.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네. 탄소를 그냥 빨아들이는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야, 그거 신기하네. 아 근데 요게 네. 잘 안 되기로 유명한 탄소 네. 포집 기술이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지금 탄소만 끄집어낸다는 거잖아요. 그 이산화탄소만.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가 가스 배출해서 쫙 올라오는 걸 잡는 거는 네. 좀 그럴 듯한데 그쵸. 공기 중에 그냥 빨아들이는 거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거기 돈을 쓴다고 요거는 조금 약간은 좀 쉽지 않겠다 네. 싶었는데 여지없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네. 옥시덴탈의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포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라고 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이런 그린 전환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조금 잊어버리게 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수소 전기차들이 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거기서 산소를 배출한다. 뭐 그런 예.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무 몇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참 비슷한 이야기들 했었죠, 그때. 예, 메롱님이 그냥 나무 네. 심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쵸. 그 탄소 배출 저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런 식으로 그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쵸, 있죠. 아니면은 개발도상국에다가 재생에너지 까는 거 네. 그런 것들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뭐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막에 나무 심기 하면서 탄소 배출권 그때 확보했다고 이야기했었고 그쵸.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비행기의 탄소 못 줄이면 네. 뭐 그런 거라도 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뉴스는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좀 뜨겁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최저임금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이게 참 첨예하잖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이제 27.8% 오른 12,600원을 달라.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났죠. 근데 이거 자체도 지금 법정 심의 기한은 한 2주 정도 지금 지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제시안인데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합의안이 1차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1차 합의안은 보면은 이제 노동계에서는 인상률 자체를 완전 50%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13.6% 인상한 11,200원. 그리고 이제 경영계는 10원 올려서 9,870원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격차가 한 2,700원 정도 났던 게 지금 1,330원 정도의 지금 격차로 줄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좀 줄이기는 많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노동계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2년 연속 물가 인상보다 작은 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은 하락을 했고 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다. 혼자 벌어 빠듯하게 살아가는 임금을 기준으로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책정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총에서는 이제 여기 또 반박을 또 해야 되겠죠. 이제 류기정 경총 전무가 한 말은 이제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었고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라면서 이제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을 세율도 우리가 G7 국가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1차 합의안이 나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금 1,330원의 간극이 있고 이거를 메우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이번 달 안에 이거를 확실히 좀 확정을 해야 되긴 할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10차 수정안까지 가면서 9,860원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차입니다. 1차면은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었다는 거고, 작년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노동계가 12,210원 이야기를 했었고요. 경영계는 9,620원을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점점 좁히면서 9,860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어쨌든 10,000원이라고 하는 커트라인을 넘어야지만 사람다운 삶이 조금 가능해질 수 있다. 그것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근데 또 경영계 쪽에서는 10,000원이 넘게 되면은 소기업들이 굉장히 좀 특히나 이제 영세 사업자들 그쪽에서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한참 축구 잘할 때 네네. 그 축구란 무엇인가? 네. 그러면 양쪽 11명이 뛰고 독일이 이기는 것을 축구라고 한다.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네. 양쪽에서 제시하고 싸우고 나가면 그 중간에서 공익위원이 전하는 것을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좀 약간 뭐 좀 희화가 좀 있었죠. 작년에도 진짜 그 10차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9,860원을 결정했던 거는 공익위원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올해도 아마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노동자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쵸. 노동자가 혼자 벌어 가구를 꾸리는 가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사용자 측에서는 그 중위임금 대비 몇 %다 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65.8%.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너무 그 감정적으로 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 뭐 내가 뭐 달성하기로 했던 목표가 얼마큼 되는데 너 추가 달성했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최저임금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네.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네. 유사 근로자의 임금, 중위 임금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아까 근로자의 생계비라는 게 들어갔을 때, 그렇죠. 이 근로자의 생계비라 함은 1인 생계비냐, 4인 생계비냐, 4인 생계비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1인 생계비 치고는 이거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쪽에서는 이게 높은 기준을 내야 되니까 네. 여기에 생계비라 하면 4인 생계비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그 최저임금이 사실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냐 그런 문제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잖아. 그렇죠. 최저죠. 그거 밑으로 주면은 처벌을 해야 돼요.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줘야지.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네. 그냥 최저임금으로 진짜 힘없고 돈 없는 노동자들은 다 최저임금 줘. 그렇죠. 알바, 파트타임 다 거기에 저희 지역 제조업체도 다 최저임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거의 국가 임금 협상 아닙니까? 최저임금 열릴 때마다 그렇죠. 엄청난 갈등이 좀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것도 항상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산업 부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노동자의 삶을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정책 연구기관 중에 파이터치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보고서를 하나를 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인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최저임금을 13.6% 인상을 하게 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6,000개 정도 폐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분석한 연구 방법 자체는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본 그런 추정법이긴 한데 유럽 15개 국가들이 지금 이제 2009년부터 계속 이걸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제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에서 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13.6%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폐업률은 10.5% 증가하게 되고 그럼 이걸 이제 기업 생멸 행정 통계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수치적으로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한 96,000개 정도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실제로 10만 개 정도가 지금 폐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런 이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좀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반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 예. 제가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종업원이 없는 기업. 1인 기업. 아, 1인 기업. 네, 네. 커피집 사장이자 혼자. 네. 아, 그런 회사일 경우에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본인만 일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업률이 오히려 조금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서 항상 저도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를 이맘때쯤 되면 항상 전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렇죠. 네. 참 말할 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이고, 남의 연봉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담인데 제가 파이터치 연구원이 뭐 하는 데인가에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여기서 상속세율을 50%인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면은 2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약간 톤이 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최저임금 인상되면은 소기업들이 폐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 얘기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숫자가 과하긴 하네. 거의 10만 개 가까운 데가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계산 정말 말 그대로 계산의 산수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수치 같기는 한데 조금 요맘때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파이터치 연구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연구를 했는지는 뭐 방법론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미 사이언스 주가가 오늘 6.5%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최대 주주 간 그 모자의 갈등이 종식됐다라는 얘기인데 한미 사이언스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창업주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가 대주주 간 분쟁 종식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극적으로 봉합이 됐다. 모녀도 형제도 모두 함께 뜻을 모았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미 약품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회장, 대표이사의 수직적 모습에서 벗어나 전문 경영인을 경험한 최고의 인력풀을 놓고 주주가 바라는 밸류업을 견제와 투명성, 스피드를 더해 신속한 성과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책임 경영과 전문 경영, 정도 경영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융합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책임 경영, 전문 경영, 정도 경영이 하이브리드 융합이
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것들을 가지고 뭔가 좀 이질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결합했을 때를 하이브리드라 그러는데 그쵸. 이거는 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해외 매각설에 대해서도 이제 해외 매각설은 없다. 그리고 이제 OCI 매각 관련해서도 이제 없던 것으로 합의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양쪽이 이제 둘이 싸웠잖아요. 그쵸. 근데 중간에 이제 신동국 회장이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부회장, 그러니까 모녀 쪽 주식을 사줬습니다. 네. 6.5%를 사주면서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이 체결이 됐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신 회장이 가지고 있는 합산 주식이 거의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된 거죠. 하나는 여기가 지금 이걸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해외에다 팔 것이냐 아니면 OCI랑 합병을 할 것이냐 요걸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맞아요. 그 신동국 회장이 그 지분을 자기가 돈 넣어갖고 내가 그 지분 사줄 테니 그거 가지고 상속세 내세요. 둘이 싸울 필요 없이 내가 최대 주주이니까 둘이 싸우지 마. 그리고 이 경영은 우리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전문 경영 체계로 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적당히 이제 정리는 된 것 같다라는 설명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되게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아니, 네. 그 아버지 돌아가셔갖고 상속세 마련해야 되는 거는 그분들 사정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외에 여기는 엄연히 상장사입니다. 상장회사. 네. 상장회사라 그러는 건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거를 막 둘이 주주들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다 있는데 네. 만약에 사장님 둘이서 이러고 싸웠으면 아, 둘 다 바로 해고됐을 겁니다. 바로 날아가죠, 진짜. 예. 근데 그거를 나 지금 세금 내야 되니까 주식 회사를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해외에다 팔래요. 한쪽에서는 뭐 OCI하고 해서 할래요. 막 그리고 둘이 싸우니까 거기 이제 그 아버지 친구분이었던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야, 그 주식 내가 사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세금 내고 둘이 싸우지 마. 이게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도 이 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회사에서 그쵸. 일어난 일이라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네. 그냥 아니, 좀, 본인들 지분 가지고 그냥 뭐 이사회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서 하시든 그거는 그러니까요. 자기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했을 때 진짜 전문 경영인이 얼마나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자기 거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다들 갖고 있나 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IPO를 하면 네. 그 다음부터 이게 퍼블릭이잖아요, 퍼블릭. 그렇죠. 그러면 주주로서 자기가 행사하는 권한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내가 대표이사가 됐다. 그럼 대표이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그쵸. 그럼 대표이사가 자기 상속세 마련해야 된다고 우리 회사 좀 어디다 팔죠?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진짜. 됩니까, 그게.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은 아예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게 어제 프랭클린 템플런 자산운용했던 얘기 우리 얘기하잖아요. 뭐 네. 한국 특유의 체펄 체제가 있어가지고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쵸. 그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이유가 이렇게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저 차라리 이때 그냥 다 대표이사 내놓고 이건 전문 경영들을 알아서 경영 잘 하라고 하고 그쵸. 자기네들은 분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쟁은 자기들끼리 좀 해결하고 들어오든가 이사회로 네. 뭐 그런 식의 조치가 좀 있었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서 주가는 또 오르더라 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히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렇죠. 네. 예. 다음 소식은 요즘 이제 재개발 아파트 세금 문제가 좀 전국을 많이 뜨겁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걸 처음에 보고는 오늘 이제 부산시 쪽에서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부산시 쪽에서 5년 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있죠. 예.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재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소급 징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던데 좀 이야기가 복잡하게 네, 제가 복잡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파봤습니다. 일단은 어떤 거였냐면은 입주권이랑 분양권이라는 단어가 일단 있거든요. 재개발할 때. 네, 구분이 잘 안 되시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입주권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집을 나중에 이 아파트를 짓거나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권리고요. 예. 분양권은 일반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서 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분양받았다고 하는 그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입주권이라고 하죠. 그럼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주고 산 사람은 세금을 2번 냅니다. 먼저 이제 이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권을 살 때 한 번 내고, 그리고 이제 집이 다 지어지면은 들어갈 때 또 한 번 다시 냅니다. 그럼 취득세를 2번을 내는 건데, 예. 지금 여기서 오늘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두 번째 내는 세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율을 다시, 과세 표준을 다시 지금 책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프리미엄을 내가 이제 웃돈을 주고 샀죠. 예를 들어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를 내가 이제 그 입주권을 사는데 여기에 프리미엄을 5억이 붙었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는 5억짜리가 5억이 붙어서 1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억짜리 입주권인데 네, 그렇죠. 여기에 프리미엄이 5억이 붙어서 내가 살 때는 10억을 주고 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 5억을 기준으로 지금 냈어요. 아, 원래 있던 거에 프리미엄은 빼고.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행안부가 이 프리미엄도 사실은 이게 다 포함을 시켜서 세금 취득세를 내야 된다. 내가 살 때 돈을 10억이 실제로 주고 돈을 주고 실제로 산 돈은 10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걸 내야 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입주권이라는 것과 사실 청약은 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같은 그건 거니까. 같은 거죠. 네. 근데 입주권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라 좀 낮게 책정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걸 팔았을 때는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네. 청약했을 때 그러니까 청약을 받는 거나 입주권의 프리미엄을 주고 산 거나 같은 거니까 그 취득세는 그 가격에 내야 된다라는 해석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조금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좀 진행해보죠. 그럼 네, 이렇게 된 건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낼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한 40여 개 단지, 지금 이제 한 5년 내 준공된 40여 개 단지를 지금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징수를 하기로 했고요. 이게 총 추가 징수액이 한 9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지방 뉴스인가 싶어서 다시 찾아보니까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이 전체가 지금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최근 5년 내에 있던 게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경기다 보니까 수도권 2천만이 지금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건데, 특히 서울시에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1,880세대가 지금 이제 5년 동안에 6만 세대? 네, 5년 동안 재개발을 했거든요. 이 중에서 한 10%에서 20%가 지금 이 승계조합원, 쉽게 말하면은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게는 10만 명 정도 지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대상자가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크게 됐었는데, 가구당 세금을 한 860만 원까지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도 막 이런 행정소송도 한다고 하고요. 수원 쪽에서도 지금 8달 19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벌어지게 됐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8달 9구역, 8달 8구역 여기서는 프리미엄을 뺀 걸 기준으로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8달 19역에 갈 때는 행안부의 그 이제 유권 해석이 나온 뒤다 보니까 이거는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런 게 지금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지금 행안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갖고 이제 자기 시민들한테 욕먹을 거 생각하면은 네네. 안 받고 싶겠지만 안 받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행안부의 유권 해석이니까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뒤로 사실 시간을 돌려보면은 왜 이런 혼란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행안부가 사실 2010년도 때 그때 유권 해석을 내놓을 때는 프리미엄을 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부산 막 이런 이제 당시에 막 부동산 개발이 많았던 지역에서 그러면은 프리미엄을 뺀 입주권을 기준으로 이제 과세 표준을 지정을 했다가 2015년도 때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당시 그때 이제 분양권을 전매받아서 취득할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과세 표준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입주권과 분양권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입주권은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는 이제
갑자기 생각나죠. 분양권에 대해서만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세금을 넣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게 실수도 많고 분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가 작년에 그러면은 분양권뿐만이 아니라 입주권에 대해서도 그러면 프리미엄을 다 과세 표준에 집어넣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작년에 8월 달에 나오고부터 좀 조용했어요. 조용하다가 11월 달, 12월, 올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계속 문제가 하나씩 터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서는 은평구랑 성북구랑 여기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개발이 5년 동안 이루어졌던 단지들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강남 쪽이 많죠. 근데 왜 5년은 또 왜 5년이에요? 이게 제가 법안을 아까 제대로 제척 기간 여기 있네. 네네. 그 제척 기간이라 그래요. 취득세. 맞아요. 네. 취득세 제척 기간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10만 세대가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될 경우에 특히나 이 중에 한 1만 세대에서 2만 세대 정도는 강남 이상일 거거든요. 강남 서초 이쪽 강남 상구 지역에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금 자체가 엄청 규모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자체가 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행안부가 유권 혜택을 최근에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해요. 행안부 쪽에서 행정소송 가겠네. 이거. 그럴 수 있죠. 행안부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는 지금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이 말을 다시 바꾸게 되면은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금은 어렵죠. 국민들한테 받아가는 건데 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받아가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려면 이게 되나? 참. 네. 저도 그러면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이 많았습니다. 네네. 석 달째 증가하고 있고 6월 증가폭은 전달 6조 원 수준으로 유지가 좀 됐습니다. 가창 대출이 또 비중이 큰 건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전달 대비 6조 3천억 늘었고 신용대출은 3천억 줄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늘었냐라고 했을 때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서 주택 관련 대출에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네. 가계대출의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4거래일 만에 2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 신용대출 좀 늘어난 것도 있는데, 네. 이거는 게임업체 시프트 공모주 총액이 18조 원 넘게 들어온 거였거든요. 받아봐야 한 주밖에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신용대출이 좀 늘어난 게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게 의외로 그때 DSR 도입한다 그랬을 때 2개월 미룬 거 있죠. 네, 스트레스 그게 DSR 은근히 트리거가 됐어요. 안 그래도 이게 쭉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DSR 뒤로 미루니까 이거 정부가 부동산 좀 부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부양을 하려고 그런 게 맞습니다. 왜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그때 이거 왜 2달 미뤄요? 라고 했더니 자영업 관련한 대책이 있고 PF 관련한 대책이 있는데 네. 이거를 가계대출을 쪼였을 때 이쪽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2달을 미룬다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이 자영업 지원 25조인가 하는 그거하고 그쵸? PF 관련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이 혹시 충격을 받을까봐 부양은 아니겠지만 주일 수 있는 부분들을 2달 미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서 여기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리고서 이것도 되게 코미디인데 주택담보대출 가상금리가 0.13%포인트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추가로 또 대출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네. 그 시장가에다가 가상금리 얹어서 계산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정부가 DSR 해갖고 넘기라 그랬더니 부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부양한 거 그런 거 아니니까 시중은행들한테 대출금리 올려라 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리고 15일부터는 은행권 현장 점검도 나간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좀 적당히 이렇게 있으면은 어쩔 때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때 미세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방향 잘못 발표해가지고 가다 우리 그거 아닌데요. 그냥 대출 줘요. 그래갖고 대출 금리 또 올리고 이게 안 그래도 이 예민한 시장을 정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틀었다 저렇게 틀었다 하게 되면은 네. 더 이게 출렁출렁거려요. 그렇죠. 네. 가만히 냅둬도 좀 그냥 가만히 냅두면서 아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를 인식하는 거에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보는 건데 갑자기 아 나 이거 정책 2개 발표할 건데 네. 문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야 기존에 있던 정책 2달 미뤄. 했다가 2달 미루라 그러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또 그래놓고서 야 은행 대출금리 올려. 아우 이게 미루니까 대출 많이 받고 대출 받으니까 대출금리 올리라고 하고 참. 마지막 뉴스 단신으로 좀 짧게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 오늘 이제 금속노조 총파업 들어간 거 아시죠? 이제 오늘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 그리고 정권 퇴진 등을 요구를 하면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근데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벌이면서 현대차가 유탄을 맞았어요. 현대차? 네, 현대차가 어떤 유탄을 맞았냐면은 이제 현대차의 그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중에 현대모비스가 있죠. 예. 현대모비스의 또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모트라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모트라스 조합원들이 이날 이제 파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12시 이후부터 현대차 울산 이제 공장에 있는 5개 공장이 전부 다 순차적으로 멈췄다고 합니다. 모트라스는 현대차의 전자장치를 포함한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울산 1공장 모트라스 울산 1공장 2공장 조합원 전체 1,500명 이상이 8시간 파업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이 멈췄다고 하는데 좀 더 알아보니까 울산 공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지금 다 멈추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산, 전주, 기아는 이제 광명, 화성, 광주 이런 공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총파업 때 기억을 좀 돌려보니까 그때 찾아보면 이제 하루에 한 2,000여 대 정도 그때 당시에는 4시간 파업했거든요. 그때 2,000여 대 정도 지금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시간 총파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아마 이제 생산 차질 규모는 훨씬 클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임금 협상 해가지고 기분 좋았을 텐데 갑자기 또 총파업에 따른 그런 또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을 빚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 제가 모트라스 모내상가 찾아봤더니 네네. 이거 유정 기자 모트라스 아세요? 알죠. 네. 그러니까 모트라스가 현대모비스에서 그쵸. 모듈 조립하고 있던 사내하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똑같은 일 하는데 똑같은 임금 지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하듯이 네네. 너네는 왼쪽 바퀴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너네는 이제 임금 조금만 줄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소송하니까 아 그럼 회사 따로 만들어서 해줄게. 네. 그래가지고 너네는 우리 회사랑은 이제 아예 다른 회사야? 라고 해가지고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외부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벤더사가 아니에요. 벤더사 아니에요. 예. 네, 그냥 100% 자회사입니다, 여기. 근데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제 네. 그렇게 신나게 자기들 돈자치 했잖아. 네. 그러면은 모트라스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모트라스도 이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얘네도 임금 협상을 완료를 했거든요. 근데 꽤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그때 오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은 많이 받긴 받았구나. 엄청 받았습니다. 여기도 뭐 현대차처럼 5천만 원어치 이렇게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열리지 않는데. 근데 시간도 돼가지고 우리 저거 했나요? 이주호 기자. 이주호 기자 답이 없습니다. 아 답이 없습니까? 네. 그럼 내일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기자가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주호 기자 둘째 났습니다. 둘째 났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댓글로 출산 막 이런 말씀 하시던데 맞습니다. 네. 좋은 일이죠. 예, 둘째를 낳아서 지금 출산휴가에 가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